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시간이고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0년을 끌어왔던 사법 리스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인데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회계부정 관련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은 2015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또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 그리고 시세 조정,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해 2월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해당 합병이 이 회장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2월이었죠. 2심 재판부도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라고 하면서 이 회장을 비롯해서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정충기 전 차장 등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같은 달에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고를 해서 이번 달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는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1,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쟁점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다. 제가 앞서서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횟수로 10년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회장은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횟수로 10년째 재판장을 오가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뒤로 제대로 된 경영 행보를 보일 기간이 없어서 또 법정 공방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자로서의 활동이 어려웠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법원 총수가 한 해에 몇 번씩 수십 번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제대로 회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도 어렵고 실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런 사법의 족쇄를 풀어내면은 삼성전자의 새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또 이제 올 들어서 뭐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경영 행보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고 또 일본도 방문을 했고요. 예. 무죄 선고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월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등을 만나서 AI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그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으로 불리는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또 AI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또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이 돼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 등 이제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상적해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삼성의 중심이 사실 반도체 부분인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사업과는 달리 거의 20년째 변함없는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기존의 삼성전자의 전략은 R&D에 집중을 해서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 구조였는데 AI 반도체 시대에는 반도체 공정이 복잡화하고 타사와의 합종 연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적극적인 M&A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또 R&D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M&A에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독일 냉난방 공조 기업을 인수했고 또 MX 사업부가 디지털 헬스 기업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M&A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경우에는 대대적인 조직 혁신과 함께 또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또 이건희 현대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삼성을 표방할 가능성도 있지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사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도 올드보이의 기한이다, 뭐 돌려막기 그렇죠. 인사다 네. 이런 비판을 또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런 리더십을 쇄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정통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이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메시지를 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녀오셔갖고 피곤하다 이런 메시지 내지 말고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뭔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정말로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대법원의 판단,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물산 제휴모지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제기를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는데요. 예. 국민연금은 소멸시효 만료 10개월을 앞둔 지난해 9월에 이 회장 그리고 삼성 전형직 경영진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 금액은 그때 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감정을 통해서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상정되면 이제 수천억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반면에 이 회장의 이제 형사 재판이 오늘 무죄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손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이제 다음 달 8월 28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디데이를 앞두고 삼성 그룹주들 좀 엇갈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그룹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삼성증권, 화재, 호텔신라, 삼성 SDI, 전기, 물산 등은 내렸는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사실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선고 영향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전날 그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네네. 그 중국으로의 AI 칩 이제 수출이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장 초반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뭐 SDI 등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주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 우리가 아무래도 많은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우리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는데 오늘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장관 후보자인데요. 고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아직 청문회 전이지만 이제 서면 답변서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서 이 두 분이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하고 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새 정부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전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을 받는 재산에 따라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식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지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초과이득세, 일명 행제세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도 도입에 반대하는 뜻을 보였는데요. 초과이득세 이득세 도입은 업종 간의 과세 형평성 그리고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나 인건비 증가 등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차원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국회에서 18년 만에 모수 개혁에 합의를 하면서 연금 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틀 내에서 구조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의혹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구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통신대 그리고 대한체육회, 삼성생명 등에서 겹치기 보수를 수령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약 2억 6천여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는데 이 기간 중에 최소 3차례는 두 곳의 기관에서 동시에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은 구 후보자는 방통대 석좌 교수로 있었던 22개월간 월 300만 원씩 6,6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또 특강 3번 그리고 회의 참석 1번에 불과했다라는 예.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었는데 당시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었죠. 근데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했고 18년간 단 한 번의 거주도 없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다주택을 보유한 게 아니고 그 재건축 아파트 한 채만 샀던 거기 때문에 초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보고 이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그렇죠. 의혹이 워낙 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좀 덜한 것 같고 또 기재부 산자 모두 당면한 과제가 많아서 새로운 수장이 좀 시급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런 의혹에 어떻게 소명을 하고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자의 논란이 워낙 커서 여기까지 네. 시선이 잘 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절해야겠어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